이 노래를 네가 어떻게 알아? 부잣집 저택의 복도 끝에서 들려온 한 여인의 떨리는 콧노래. 그 순간 21살 과외교사 지민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이어지는 가사.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응시했다. 한 사람은 20년 전 바다에 사라진 딸을 찾아 헤매던 재벌가의 아내, 다른 한 사람은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는 가난한 대학생, 그리고 모든 진실을 묻으려는 한 남자의 냉혹한 음모뿐이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민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편의점 새벽 배송이 도착하는 시각. 폐기 도시락을 받으려면 정확히 4시 10분에 뒷문으로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방에서 힘없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이불을 걷어찼어요. 차가운 방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11월이었지만 보일러를 틀 형편이 아니었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 모서리마다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방문을 열자 소변 냄새와 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금리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어젯밤보다 더 깊게 패여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 투석 가야 돼요. 7시까지 준비해야 해요. 지민아, 미안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살,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과외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나날. 친구들은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데 자신은 매일 병원과 단칸방을 오가고 있었죠. 편의점에서 받아온 도시락을 데워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신부전증 때문에 입맛이 없으신 거였습니다. 지민은 남은 밥을 후루룩 삼켰어요. 마시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연체 15일째입니다. 병원비 320만 원 즉시 입금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12만 원. 이번 주 과외비가 들어와야 겨우 한 달치 밥값이 나올 형편이었어요. 지민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손안에서 덜덜 떨렸죠. 괜찮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과외교사 구함. 중학생 전과목. 월 250만 원. 오늘 2시 면접. 주소 강남구 청담동. 지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250만 원. 지금까지 받던 과외비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면접 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지민은 지하철 3호선을 탔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지만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압구정역에서 내려 15분을 걸었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청담동 주택가에 들어서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들, 잘 다듬어진 정원수, 외제차들이 즐비한 골목. 지민은 주소를 확인했어요. 골목 끝 가장 큰 저택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색 철문이 우뚝 서 있었어요.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누르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죠. 누구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과외 면접 왔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뼈를 파고드는 것 같았죠.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수대, 조각상,
붉은 장미 정원.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발밑의 대리석 바닥은 너무 매끈해서 자신의 초라한 운동화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가정부가 무표정한 얼굴로 지민을 맞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민은 가정부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딛고 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넓은 응접실이었습니다. 가죽 소파, 거대한 텔레비전, 유리 테이블. 지민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을 기대지도 못했습니다.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날까봐 겁이 났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강석호입니다. 앉으세요. 남자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민도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꼭 올려놓았죠. 석호는 지민이 건넨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20살, 대학은? 못 갔습니다. 수능 점수는 440점이었습니다. 석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440점이면 웬만한 대학은 가겠는데 왜 안 갔죠?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 돈 문제겠죠. 석호는 이력서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종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민은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죠. 그 순간 석호가 말했습니다. 굳이 주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지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학생들 성적이 됐어요. 석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곤 일어서려 했어요. 지민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학생 성적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석호가 멈췄습니다. 지민을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과 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호는 전교 100등입니다. 한 달에 250을 주는 건 1등급 올리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석호는 지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올렸죠.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과외. 주말도 빠짐없이. 성적이 안 오르면 당장 나가는 거예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도 넣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집 식구들과 사적으로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알겠어요? 석호의 말투에는 선을 긋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슬리퍼 소리였어요. 석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체구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핏기 없는 얼굴과 대조를 이뤘죠. 눈가에 그늘이 짙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민호 과외 선생님입니다. 인사하세요. 석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민입니다. 지민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여자도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지민을 보는 눈이 너무 슬펐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윤자예요. 민호 엄마. 잘 부탁해요. 윤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지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보, 피곤하시면 들어가서 쉬세요. 석호가 윤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곤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멀어져 갔죠. 지민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자의 눈빛에서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일에만 집중해야 할 때였죠. 내일부터 나오세요. 늦으면 바로 자릅니다. 석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택을 나서는 지민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철문이 뒤에서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250만 원. 할머니의 병원비. 밀린 월세. 모든 게 지민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지쳐 보이는 눈. 파리한 볼. 20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괜찮아. 버티면 돼. 그냥 버티기만 하면.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5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지민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니? 합격했어요, 할머니. 지민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괜찮겠니? 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요구도 많다는 뜻인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이 손이 자신을 여기까지 키워줬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할머니를 지킬 차례였죠.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강석호의 차가운 눈빛, 윤자의 슬픈 표정,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건 실패였어요. 실패하면 할머니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해낼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지민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았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면서 첫 출근 날, 지민은 6시 정각에 저택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교재들이 들려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모아둔 돈을 털어 산 거였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철문이 열렸죠. 가정부가 지민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무 계단을 오르는 동안 복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석호와 윤자, 그리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하지만 모든 사진 속 윤자의 미소는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민호 방입니다. 가정부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방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최신형 컴퓨터, 책장 가득한 참고서들. 하지만 책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아이가 지민을 힐끗 봤습니다. 민호구나. 나는 이지민 선생님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지민이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민호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까닥했죠. 14살. 또래보다 키가 작았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빛에는 무언가에 지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차피 한 달도 못 버틸 텐데 뭐.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지민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기할까? 내가 석 달은 버틴다.
민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과외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민호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30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했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대충대충 넘겼습니다. 지민은 참을성 있게 다시 설명했어요. 하지만 2시간이 지나자 목이 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내일은 수학 문제집 10페이지 풀어와. 네네. 민호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지민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주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은 귀를 기울였죠.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혼자 남은 아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픔이 배어있는 멜로디였어요.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노래를 들으니 뭔가 아득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노래 뭐야? 지민이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노래요. 맨날 저렇게 부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지민은 더 묻지 않았어요. 과외가 끝나고 지민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자의 노래는 이미 멈춘 상태였어요. 지민은 계단을 내려가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 윤자의 방이 보였거든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자가 울고 있었어요. 지민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였죠. 그때 윤자가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아까보다 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혼자 남은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지민의 입에서 저절로 이어지는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파도 속에 떠가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자의 흐느낌이 멈췄습니다. 지민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자가 나타났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지민을 보는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강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윤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나하고 내 딸만 아는. 윤자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이었어요. 지민은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윤자의 손이 지민의 팔을 움켜잡았어요. 말해요. 어떻게 그 노래를 알아요? 소나기 힘이 세었습니다. 지민의 팔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였어요. 지민은 윤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거짓말. 그럴 리 없어. 그 노래는 20년 전 내가 만든. 윤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딸, 내 연아. 혹시? 윤자의 손이 지민의 얼굴로 올라왔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지민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부인. 복도 저편에서 석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자가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어요. 석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무슨 짓이십니까? 석호가 지민을 노려봤습니다. 지민은 숨이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과외 선생이 왜 여기까지 왔어요? 경계를 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석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당신은 들어가 계세요. 약 드실 시간 아닙니까? 석호가 윤자를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윤자는 지민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애절함이 가득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석호가 지민 쪽으로 다가왔어요. 지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부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괜히 자극하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그날로 자릅니다. 알겠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호는 코웃음을 치고는 돌아섰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죠?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 노래, 왜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지민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 그 가사, 마치 몸속 깊은 곳에 새겨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지민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연아. 윤자 씨의 딸 이름이 연아라고 했나? 그 이름도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슬픈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습니다. 지민은 담요를 가져다 할머니께 덮어드렸어요. 할머니. 지민이 작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깨지 않았어요. 지민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평생 고생만 하신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에게 묻고 싶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릴 적 기억에 대해서. 하지만 차마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윤자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간절한 눈빛, 떨리는 손길,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마치 오래 찾던 사람을 본 것처럼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지민은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들렸죠. 그 속에서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야, 연아야.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 지민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야. 난 지민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거대한 진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진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 같았거든요. 지민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둠 속에서 지민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죠.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지민은 그 노래를 되뇌었어요.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혼자 남은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파도 속에 떠가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이었습니다. 어쩌면 20해 동안 잊고 살았던 슬픔이었을지도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매일 저택에 출근했어요. 민호와의 과외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했어요. 윤자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죠. 그날도 과외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그런데 문득 윤자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민은 걸음을 멈췄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윤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상자를 열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기 옷이었어요. 작고 하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윤자가 그 옷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지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거든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가정부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저택 2층은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계속 윤자를 생각했어요. 그 슬픈 눈빛, 벤의 저고리를 안고 우는 모습, 20년 동안 딸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사는 여자. 지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다. 이것도 못하면 내가 뭘 하겠니?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감자를 깎다가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지민이 얼른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 다쳐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지민은 감자를 깎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왜? 제 어릴 적 얘기 좀 해주세요. 부엌 칼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민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지민은 감자를 계속 깎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제 기억이 5살 이후부터밖에 없잖아요. 그 전 일이 궁금해서요. 그런 거 알아서 뭐하니? 다 지나간 일인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지민은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선은 화면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궁금해요. 제 친엄마는 누구예요? 왜 할머니가 저를 키우신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그건 말해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너는 바다에서 왔단다. 바다요? 그래. 20해 전 여름이었어. 내가 남해 바닷가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태풍이 왔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파도가 엄청났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그때 바다에서 뭔가 떠내려오는 게 보였지. 처음엔 부표인 줄 알았어. 근데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기였어.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부표에 묶여서 떠내려오고 있었단다. 정신을 잃은 채로. 지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나는 얼른 경찰에 신고했지.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 신문에도 실종 신고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키우기로 한 거야. 그게 저예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아이였어. 지민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다, 부표, 태풍, 모든 게 어지럽게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요? 지민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었어.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거든. 이름도 엄마 얼굴도. 그래서 새 이름을 지어줬지. 할머니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물어볼까봐 두려웠어. 지민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할머니의 얼굴. 평생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지민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 저를 살려주고 키워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가져온 낡은 신문을 펼쳐놓고 읽었어요. 할머니가 그때 스크랩해둔 거였습니다. 2005년 8월 15일 남해안 일대 강타한 태풍으로
실종자 발생. 청담동 거주 윤자 씨와 딸 연아 양 행방불명.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청담동, 윤자, 연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신문 귀퉁이에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자였어요. 그리고 그녀 품에 안긴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지민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희미했어요. 신문이 낡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민은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신문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어요. 코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설마.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울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과외를 가는 길, 지민은 신문 기사를 가방에 넣고 갔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윤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가정부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과외가 없습니다. 네, 왜요? 부인께서 상태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당분간 과외는 쉽니다. 지민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돌아가세요. 가정부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지민이 손을 내밀어 문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필요 없습니다. 강 사장님께서 외부인은 일체 접촉 금지라고 하셨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민은 철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윤자가 입원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민은 계속 윤자를 떠올렸어요. 베넷 저고리를 안고 울던 모습, 노래를 부르던 떨리는 목소리, 자신의 손을 잡던 간절한 손길. 내가 정말 연하일까? 지민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연하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 바람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야, 우리 연아야. 그 목소리는 윤자의 것이었어요. 지민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유도 모른 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저택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과외비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할머니 병원비 독촉은 계속 왔습니다. 지민은 결국 저택으로 향했어요. 윤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오후 3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다시 버튼을 눌렀죠. 누구십니까? 가정부의 목소리였어요. 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과외 선생 이지민입니다. 과외 일정 확인하러 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 과외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 좀. 돌아가세요. 강 사장님 지시입니다. 통신이 끊어졌어요. 지민은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높고 차가운 철문. 넘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벽이었어요. 발길을 돌리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민호였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민호야, 누나 기다렸어요. 오늘 꼭 올 것 같았어요. 민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달리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가 누나 찾았어요. 계속 누나 얘기만 해요.
지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윤자 씨가 어디 계시는데? 서울대병원. 정신과 병동이에요. 아빠가 엄마를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누나가 온 다음부터 엄마가 이상해졌대요. 아빠는 그게 다 누나 때문이라고. 근데 전 알아요. 엄마가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누나 만나고 나서 지민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몰라요. 근데 누나가 엄마한테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가 누나 이름 부르면서 우는 거 봤어요. 그때 저택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가 나왔어요. 민호 도련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가시라니까요. 전 과외비 받으러 오늘 중으로 계좌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가세요. 가정부가 민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민호가 뒤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지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병원 좀 다녀올게요. 어디 아프니? 아니요. 친구 병문안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 윤자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민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정신과 병동은 본관과 떨어진 별관에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을 확인하고 접수처로 갔어요. 윤자 씨 면회 왔는데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만 면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현재 격리 상태라 보호자 외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지민은 발걸음을 돌렸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막막한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민 앞에 섰어요. 윤자였습니다. 지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윤자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가의 그늘은 더 짙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윤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에게 다가왔어요. 손을 뻗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어떻게? 어머님을 보러 왔어요. 간호사가 면회객이 왔다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정말. 윤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요. 나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날 여기 가뒀어요. 윤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지민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딸 같아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친 소리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부인. 지민이 윤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윤자가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연하는 어깨에 붉은 나비 같은 점이 있었어요. 여기. 윤자가 지민의 왼쪽 어깨 뒤를 가리켰습니다. 지민은 숨이 멎었어요. 당신도 혹시?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왼쪽 어깨를 보려 했어요. 하지만 옷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윤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지민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서 보여줄 수 있어요? 윤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민은 손이 떨렸어요.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왼쪽 어깨 부분을 살짝 내렸어요. 윤자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지민의 왼쪽 어깨 뒤에는 붉은 점이 있었어요. 나비 모양처럼 생긴 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연아, 우리 연아.
윤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민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지민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릎을 꿇고 윤자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저예요? 제가 연하예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자가 지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래, 넌 내 딸이야. 20해를 찾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나. 그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요? 석호였어요.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윤자가 화들짝 놀라 지민을 감쌌습니다. 여보, 이 애가 우리 연하예요. 정신 차리시오. 사기꾼한테 속는 거요. 석호가 윤자를 잡아 끌었어요. 윤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요. 이 애가 내 딸이라고요. 나비점이 똑같아요. 나비점쯤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어. 당신은 지금 착각하는 거요. 석호가 간호사들을 불렀어요. 2명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윤자를 붙잡았어요. 싫어. 놔줘요. 내 딸이에요. 제발. 윤자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강했어요. 윤자를 끌고 갔습니다. 윤자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어요. 석호가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기꾼을 많이 봤소. 돈 없는 여자가 부잣집 딸 행세하려고. 전 사기꾼 아니에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 보시오. 유전자 검사라도 받아보시겠소? 좋아요. 받을게요. 지민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석호는 잠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좋소. 내일 병원 오시오. 검사해 드리지. 대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당신은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요. 계약서에 사인하시오. 알겠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호는 비서를 불러 계약서를 꺼내게 했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지민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내가 정말 연하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 그 확신, 그리고 자신도 느꼈어요. 윤자를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 마치 오래전 기억 속 느낌 같았습니다.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게. 다음 날 아침 9시, 지민은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챙겨주신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먹지도 못했지만 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석호는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뒤에는 비서가 따라왔습니다. 오셨군요. 이쪽으로. 석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지민은 그를 따라 3층 진단검사의학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석호는 지민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지민의 팔에서 피를 뽑았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붉은 피가 주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호도 피를 뽑았어요.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여기서 봅시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소. 석호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지민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석호의 태도가 너무 침착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병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지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였어요. 누나, 잠깐만요. 민호가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고는 지민을 병원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누나, 조심해요. 우리 아빠, 뭔가 꾸미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젯밤에 아빠 서재에서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서류 조작하라고. 지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근데 누나 할머니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유괴범 전과 뭐 그런 거. 지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저도 알아요. 근데 아빠가 뭔가 만들고 있어요. 가짜 서류를. 민호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도망가요. 우리 아빠한테 걸리면 안 돼요. 지민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14살짜리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도망가면 다시 못 봐.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근데 괜찮아. 내가 준비할게. 고마워, 민호야. 지민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석호가 뭔가 꾸미고 있다. 할머니를 유괴범으로 만들려 한다. 모든 게 두려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지민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니? 법원에서 왔다는데. 지민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괴 혐의로 조사 출석 요구. 2005년 8월 실종 아동 불법 입양 의혹. 지민은 편지를 구겼습니다. 석호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이거 거짓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지민아, 혹시 내가 너를 데려온 게 잘못된 건 아닐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민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석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까지 공격하다니. 그날 밤 지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석호에게 맞서야 할까?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지민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민 씨죠? 저는 동아일보 기자 김민수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또렷하고 빠른 말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석호 씨 관련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았다는 아내를 강제 입원시키고 진짜 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협박하고 있다는. 지민은 숨이 막혔어요. 누가 제보한 걸까? 민호였을까? 확인 좀 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게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네, 만나요. 오전 10시. 지민은 신촌의 작은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시켜드릴게요. 지민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강석호 씨와는 어떤 관계세요? 저는 그의 아들 과외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부인인 윤자 씨를 만났고. 지민은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노래, 나비점, 신문기사, 모든 것을.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흥미롭네요. 근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일주일 후에 나와요. 근데 저는 강석호 씨가 결과를 조작할까봐 두려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강석호 씨는 정치권에 줄이 닿아 있어요. 돈도 많고. 기자가 노트북을 돌려 지민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강석호의 프로필이 떠 있었습니다. 부동산 재벌 2세예요.
하지만 뒤로는 검은 돈도 많이 다뤘다는 소문이 있어요. 횡령, 배임, 뇌물. 다만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죠. 지민은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석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전자 검사를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받으세요. 제가 아는 대학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몰래 검사하면 조작당할 일이 없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강석호 씨의 불법 행위 증거를 찾아야 해요. 집에 뭔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경비도 삼엄한데. 기자가 지민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부자가 필요해요. 혹시 도와줄 사람 있나요? 지민은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14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걸 시킬 수는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카페를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석호였어요. 지민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민 씨,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오.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오면 알 거요. 오후 2시, 늦지 마시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민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불길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지민은 다시 저택 앞에 섰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가정부가 무표정한 얼굴로 지민을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응접실로 안내됐어요. 석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시오. 지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석호가 서류를 밀어냈어요. 보시오. 지민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장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일주일 걸린다고. 돈을 쓰면 빨리 나오지. 석호가 차갑게 웃었어요. 지민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결과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일치율 0.02%, 혈연관계 없음. 지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봤소? 당신은 우리 딸이 아니오. 그냥 똑같은 점을 가진 남이지. 석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조작하신 거죠? 뭐라고?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신 거예요. 제가 진짜 연하인 게 두려우신 거죠. 증거라도 있소? 석호가 냉소를 띠며 물었어요.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시오. 경찰 조서였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금례 씨, 2005년 아동 유괴 전과, 집행유예. 지민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거짓말.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록이 여기 있소. 당신 할머니는 과거에 남의 아이를 유괴한 적이 있소. 그러고도 당신이 정당하게 입양됐다고 주장할 건가요? 석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지민을 찔렀어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믿어요. 이것도 조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러시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당신은 사기꾼이고 당신 할머니는 정가자요. 석호가 일어섰어요. 지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계약대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특히 내 아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윤자 씨는요? 그분은 제가 딸이라고 믿는데 내 아내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오.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소. 당신이 자꾸 나타나니까 상태가 더 나빠진 거요. 석호가 비서를 불렀어요.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손님 나가시게 모셔드려. 두 남자가 지민의 팔을 잡았어요. 지민은 몸부림쳤습니다. 나요. 저 스스로 나갈 수 있어요. 조용히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소. 주거침입죄로. 지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남자들이 지민을 끌고 나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운동화가 질질 끌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남자들이 지민을 철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지민. 온몸이 젖어갔어요.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급내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민은 벌떡 일어났어요. 비를 맞으며 달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지민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지민아.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한테 짐만 됐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민아, 사실은 내가 너를 구했을 때 할머니가 기침을 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쉬세요. 아니야. 말해야 해. 그날 너를 바다에서 건졌을 때 내 손에 쪽지가 쥐어져 있었어. 지민의 심장이 멎었어요. 쪽지요? 그래. 젖어서 글씨가 번졌지만 읽을 수 있었어. 제발 우리 연아 부탁합니다. 윤자라고.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할머니. 의사가 달려왔어요. 지민을 밀어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어요. 지민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어요. 쪽지. 윤자가 쓴 쪽지. 그럼 자신은 정말 연하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과자로 몰렸어요.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누군가 지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민호였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누나. 민호야. 민호가 지민 옆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빠 서재에서 가져왔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일치율 99.99%, 모녀관계 확실. 지민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자신은 정말 연하였어요. 아빠가 결과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제가 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민호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윤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석호를 멈춰야 했어요. 지민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떨림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지민은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벽에 기대선 채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 안에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99.99%. 자신은 정말 연하였어요.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14살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할머니부터 지켜야 해. 그 다음에 윤자 씨를 만나야 하고.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뭐든지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부전증이 악화됐고 심장도 약해지셨어요. 빨리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지민은 알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200만 원 정도 입금하셔야 응급투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00만 원. 통장에는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 안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호가 지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 제가 돈 구해올게요. 민호야, 너한테 어떻게 해? 우리 집 금고에 비상금이 있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안 돼. 그러다 들키면 괜찮아요. 누나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민호가 가방을 메고 일어섰어요. 지민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됐어요. 누나는 저한테 처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죠. 민호가 씩 웃으며 복도를 뛰어갔어요.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2시간 후,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기요. 250만 원 있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을 확인하니 정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민호야,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아빠는 지금 회사 일로 바빠요. 오늘은 안 들어오실 거예요. 지민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의 등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돈을 입금하고 할머니는 응급투석을 받았습니다. 지민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기계에 연결된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지민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저녁 7시, 할머니가 깨어났어요. 지민은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민아, 왔구나.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의 손이 지민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 말씀하실 거 있으시죠? 쪽지 얘기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그날 내가 너를 바다에서 건졌을 때 내 손에 쪽지가 있었어. 할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지민이 할머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쪽지에 내 엄마가 쓴 글이 있었어. 태풍이 와서 배가 뒤집혔는데 너만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부표에 너를 묶어보냈다고.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윤자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바다에 보낸 거였습니다. 쪽지에는 제발 이 아이를 부탁한다고. 이름은 연아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 그 쪽지는 어디 있어요? 우리 집. 내 방 서랍 맨 아래. 빨간 상자 안에. 할머니가 숨을 몰아쉬었어요. 말하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아니, 연아야. 할머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키워주셨잖아요. 그래도 내 진짜 엄마한테 돌려줬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욕심을 부렸어. 너무 외로웠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많이 힘드시죠? 연아야, 내 엄마를 꼭 찾아가거라. 그분도 널 찾고 계실 거야. 네, 할머니. 꼭 찾아갈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널 정말 사랑했단다.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든 거였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중환자실을 나왔을 때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물티슈를 건넸어요. 지민은 고마운 마음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 이제 엄마한테 가야죠? 응, 가야지. 진짜 검사 결과도 있고. 지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민호가 가져온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 없어.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진 거였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는 지하철로 30분이 걸렸어요.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시각이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민했어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돌아보니 간호사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어요. 저희가 윤자 씨를 만나러 왔는데 면회 시간이 지나서요. 혹시 윤자 환자분 관련해서 오신 거예요? 가족이세요? 지민은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제 누나고요. 간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민호 학생이구나. 윤자 환자분이 많이 찾으셨어요. 특히 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딸이요? 네. 연하라고. 계속 그 이름을 부르세요. 보호자분께서는 망상이라고 하시던데. 간호사가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윤자 환자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멀쩡하시거든요. 억지로 여기 갇혀 계신 것 같아요. 지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희 엄마 좀 만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제가 당직이에요. 제가 모른 척 해드릴게요. 10분만 다녀오세요. 간호사가 병동문을 열어줬어요. 지민과 민호는 조용히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304호. 윤자의 방이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윤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쳤습니다. 윤자 씨. 지민이 작게 불렀어요. 윤자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지민을 보자 눈이 커졌어요. 선생님. 아니, 연아. 윤자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맨발로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얼굴을 만졌어요. 정말 왔구나. 꿈이 아니지? 꿈 아니에요. 제가 왔어요. 지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자에게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강석호 씨가 조작한 게 아닌. 윤자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99.99%. 모녀관계. 윤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아야. 우리 연아. 정말 내가 맞구나. 지민도 무릎을 꿇었어요. 윤자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기억을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윤자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지민은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손길, 이 용기, 분명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윤자가 민호도 안았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내가 누나를 데려왔구나.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윤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연아야, 위험해. 내 남편. 아니, 강석호가 너를 해칠 거야. 알아요. 근데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제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엄마를 여기서 꺼내야 해요. 이건 불법 감금이잖아요. 윤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강석호는 의사도 매수했어. 내가 정신병 진단을 받았다고 서류도 만들어놨어.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민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민수 기자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기자님. 저예요, 이지민. 아, 지민 씨. 무슨 일이세요? 증거 확보했어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하고 윤자 씨 불법 감금 증거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지금 어디세요? 서울 대병원 정신과 병동이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만 기다리세요. 사진 기자도 데려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민은 윤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끝낼 거예요. 강석호 씨의 거짓말을. 윤자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연아야, 조심해. 그 사람은 위험해. 괜찮아요. 이제 저 혼자가 아니니까. 지민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30분 후 김민수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기자와 함께였어요. 기자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대박 기사인데요. 재벌이 친딸 찾은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뒀다니. 기사 써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내일 아침 일면에 실을게요. 사진 기자가 윤자와 지민의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모습,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이제 강석호 씨한테 직접 취재하러 가야겠네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민은 불안했습니다. 석호가 어떻게 나올까?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 많이 해봤어요. 기자들이 떠나고 지민은 윤자와 단둘이 남았어요. 민호는 집에 가야 해서 먼저 나갔습니다. 엄마, 저 내일 다시 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연아야. 윤자가 지민을 꼭 안았어요. 사랑해. 20해 동안 매일 너를 사랑했어. 지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병원을 나서는 지민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민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민은 걸으며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함께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내일부터였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6시, 지민은 핸드폰 알람에 깼습니다. 곧바로 포털 사이트를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인 화면 일면에 기사가 떠 있었어요. 재벌 강석호, 친딸 찾은 아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 의혹. 지민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지민과 윤자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진도 함께였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 달렸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재벌들 진짜 무섭네. 불쌍한 모녀. 20해 만에 만났는데. 지민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7시에 김민수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민 씨, 기사 봤죠? 지금 난리 났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다 따라 쓰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강석호 씨 측에서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연다고 공지 떴어요. 같이 가실래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석호를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갈게요. 좋아요. 9시 30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지민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빨간 상자를 찾아야 했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빨간 상자가 있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종이가 너무 오래돼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도 보였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흐릿한 글씨가 보였어요. 제발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름은 연아입니다. 엄마 윤자드림. 글씨가 번져서 읽기 힘들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쪽지 위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엄마, 저를 살려주려고. 지민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증거였어요. 9시. 지민은 서울 시내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지민 씨, 여기요. 지민이 다가가자 기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강석호 씨가 뭔가 준비한 것 같아요. 방어 논리를 세웠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준비했어요. 지민이 가방을 툭툭 쳤어요. 안에는 쪽지와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기자회견장 문이 열렸어요. 석호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석호는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석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황당한 기사를 보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아내 윤자는 20년 전 딸을 잃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의의 소견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석호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망상장애,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석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지민 씨라는 분이 제 아내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접근했습니다. 돈을 노리고요. 지민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석호가 또 다른 서류를 들었어요. 지민이 본 그 조작된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지민 씨가 가져온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의뢰한 병원의 결과가 진짜예요.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지민 씨는 사기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약한 상태인 걸 알고 접근한 거죠.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지민을 향했어요. 석호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지민 씨로군요. 여기까지 오시다니. 강석호 씨야말로 거짓말쟁이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지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민호가 가져온 진짜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게 진짜 검사 결과예요. 99.99% 일치. 저는 윤자 씨의 친딸이에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서류를 어떻게 구했죠? 제 개인 서류를 훔친 겁니까? 훔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려고 가져온 거예요. 불법입니다. 그런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석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지민은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쪽지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요? 20해 전 윤자 씨가 저를 바다에 보낼 때 손에 쥐어준 쪽지예요. 지민이 쪽지를 들어 올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기 쓰여 있어요. 제발 이 아이를 부탁한다고. 이름은 연아라고. 윤자 씨가 직접 쓴 글이에요. 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윤자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복 차림이었어요. 간호사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석호가 소리쳤어요. 윤자는 석호를 무시하고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기자 여러분,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정신병이 없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억지로 병원에 가뒀어요. 제가 딸을 찾았다는 이유로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윤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태풍이 왔을 때 저희 배가 뒤집혔어요.
저는 딸만이라도 살리려고 부표에 묶어보냈습니다. 그리고 20회 동안 찾았어요. 윤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딸을 만났어요. 나비점도 똑같고 노래도 기억하고 유전자 검사도 일치했어요. 근데 제 남편이 결과를 바꿨어요. 석호가 단상으로 뛰어올랐어요. 윤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정신 차려. 손 놔요. 윤자가 팔을 뿌리쳤어요. 석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윤자가 지민을 바라봤어요. 연아야, 이리 와. 지민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자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기자들을 향해 섰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쪽지도 있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그때 회견장 문이 또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맨 앞에 경찰이 영장을 들었습니다. 강석호 씨, 공문서 위조와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석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 순순히 따라오시죠.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석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거짓말이라고.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경찰이 석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석호가 끌려가면서 지민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이지민, 너 때문에. 아니요. 강석호 씨 자신 때문이에요. 거짓말과 조작 때문이죠.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석호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견장 문이 닫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윤자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딸을 만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지민 씨, 20회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어떠세요? 윤자가 지민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연아야, 우리 이제 괜찮아.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회견장을 나서는데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니, 연아 누나. 민호가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지민이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누나, 저 이제 어떻게 돼요? 아빠가. 윤자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호야, 넌 내 아들이야. 계속 우리 가족이야. 민호가 윤자를 안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봤죠? 저 이겼어요. 지민은 웃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회 만에 찾은 진실, 20회 만에 되찾은 가족.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김민수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지민 씨,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기자님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민 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던 거예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자를 바라봤습니다. 윤자도 지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윤자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지민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지민은 앞을 바라봤어요.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민은 윤자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어요. 햇살이 그 그림자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3일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윤자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 침대 양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죠. 넷째 날 아침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민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지민아. 아니, 연아야.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의 손이 지민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윤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윤자 씨, 미안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컸어요. 윤자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를 정말 딸처럼 사랑했어요. 알아요. 연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병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지민을 보며 말했어요. 연아야, 할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바다에, 할머니를 바다에 뿌려주렴. 내가 처음 온 그곳에.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단다. 할머니는 이제 편안해. 너를 엄마한테 돌려줬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지민이 할머니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할머니, 의사와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길게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민이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자가 지민을 꼭 안았어요. 지민은 윤자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지민의 친구들과 할머니가 일하던 시장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민호도 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온 민호는 내내 지민 옆을 지켰죠. 누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민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3일장을 치르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민과 윤자 그리고 민호는 남해로 향했어요. 할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가는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렸어요. 남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여기가 할머니가 날 구하신 곳이에요. 지민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자도 바다를 바라봤어요. 20해 전 딸을 보낸 그 바다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연하를 보냈구나. 윤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 윤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날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고마워, 연아야. 세 사람은 방파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어요. 바다는 반짝이며 출렁거렸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섰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지민이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지민이 유골을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을 타고 바다로 흩어졌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날아갔습니다. 윤자가 함께 절을 했어요. 민호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잘 지낼게요. 엄마랑 민호랑 함께요. 지민의 말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언덕을 내려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윤자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연아야, 이제 내 진짜 이름으로 살자. 호적도 정리하고 학교도 다시 다니고. 정말요?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나이면 고등학교에 가야지. 지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어요.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알아. 너 똑똑하잖아. 수능도 440점이나 받았다며? 윤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민도 웃었어요. 함께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민호가 지민의 팔을 잡았어요. 누나, 제 친구들도 소개해 줄게요. 그래, 고마워 민호야. 셋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지민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연하로 살아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으로. 바람이 지민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잘 살아라, 우리 연하야. 연하야. 윤자가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이 눈을 떴어요. 응? 저 노래 아직 기억나? 무슨 노래요? 엄마가 만든 노래. 바다 노래.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멜로디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같이 불러볼까? 네, 엄마. 윤자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따라 불렀어요. 이번엔 슬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목소리였죠.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엄마를 찾는 아이는 이제는 엄마 품에 돌아왔네. 민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윤자와 지민이 웃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죠. 이제 집에 가자. 윤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민도 일어섰어요. 민호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이요? 어디로요? 우리 집. 이제 내 집이기도 하지. 윤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엄마. 집에 가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에는 바다가 있었고 앞에는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석양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지민은 뒤를 돌아봤어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파도가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죠. 안녕 할머니. 사랑해요. 지민은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어요. 윤자와 민호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민도 걸음을 옮겼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연하로 사는 삶. 엄마와 동생이 있는 삶. 할머니가 바라던 행복한 삶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 두 사랑이 만나 지민을 만들었으니까요. 지민은 윤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자도 지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가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함께 걸어갔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미래를 향해 20해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